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영시를 기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화물연대 조합도 오전에 출정식을 갖고 동참하는데요. 이번 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입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소 운임을 정부가 정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화물 건수와 중량에 맞춰서 운임을 받기 때문에 과속이나 과로,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더 많은 일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빠른 운송과 같은 무리한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일단 3년간 시행을 해보고 재논의하자고 했는데 바로 그 기한이 올 연말입니다. 일각에서는 화물업계의 안전운임제 요구가 17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난 6월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파업에 따른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주목하실 구간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입니다. 다부터널 앞둔 지점 교통량 몰리면서 터널 앞두고 1km 정도 속력 떨어지고 있고요. 군위분기점 부근 138km 지점 1차로에선 고장차 처리 중인데요. 일대 밀림은 없습니다. 반대 대구 방면은 중령터널에서 풍기나들목 가는 구간에서 작업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은 화원나들목 지나며 차간거리 당겨져서 옥포관림목 1, 2차로 따라 지체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성북교 지하차도 300m 못 간 지점 고장차 정차 중인데요. 이 여파 받아서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동신교 상단도로 내리는 차들 많고 수성교 지하차도 빠져나오면서부터 속력 떨어집니다. 화랑로는 망우당구가차도 지나 효목내거리까지 전차로 지체와 정체로 이동하고요. 이어지는 국채보상로 옛 MBC 내거리에서 청구내거리 양방향 교차로 앞두고 밀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로 출발해 다소 쌀쌀했는데요. 한낮에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6.8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상당수의 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가운데 학교가 미흡한 후속 대처를 하면서 이 피해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북대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게 11월 3일이었는데 이게 20일 후에야 이 피해 사실이 좀 널리 알려졌습니다. 너무 늦은데요? 맞습니다. 경북대 재학생 2명이 최근에 학내 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이 학내 구성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열람하고 이 자신의 PC로 내려받았거든요. 네. 이 유출된 정보를 보면 학번, 이름, 소속, 성별, 직전 학교명, 이 보호자 주소, 연락처, 또 이메일, 사진 등 최대 12개에 달하는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난 2018학년도에 수시 모집을 지원했던 지원자들의 정보도 유출이 됐습니다. 이 당시 수시 모집 지원자가 4만 6천여 명에
이르렀거든요. 네. 이 학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이들은 이 범행을 자수했고 현재 경찰로부터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단으로 접속을 했을까요? 네, 이 외부 사이트와 같은 계정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계정을 알아내서 학내 정보 시스템에 무단 접속했다는 게 이 경북대학교의 이 설명입니다. 뭐 학교 쪽에서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 이런 설명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정보를 열람한 학생들이 이 본인들만 열람하지 않고 이걸 어딘가에 또 팔아넘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게 경북대가 지금 뭐 수시 모집 기간 중이었고 수시 모집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이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피해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런 정보를 어제서야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홈페이지가 먹통 사태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뭐 나날이 중요해지는데 학교 쪽에 이 발빠른 대처 네. 아쉬웠는데 후속 대처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려서 네. 대처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네요.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입주 당시에 그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어제 그 특수상해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과 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게 언제였나요?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 24일 낮 12시 18분쯤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에 마련된 자신의 사저 앞에 도착해서 입장을 밝힐 때 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고 외치며 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병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한 3m 앞에 떨어져서 파편이 1m 앞쪽까지도 좀 튀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그 당초 A 씨가 던진 소주병 안에 독극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좀 나왔지만 성분 분석 결과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혁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분이었나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제 A 씨는 약 한 20년 전에 인혁당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12년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출마한 뒤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좀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반감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앞서 1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년형이 A 씨에게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는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해자가 좀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네. 인한 파급력이 매우 컸다는 점, 또 상해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자, 지역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고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통폐합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경영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을 살리면서 운영의 효율성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우려가 또 나타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폐합 기관들의 경영혁신 계획 주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구시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7월부터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구조혁신을 추진해서 통합 개편된 7개 공공기관별 운영 조례를 개정 및 공포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각 기관별로 그 실무추진단을 꾸려서 법적 또 행정적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임 대표가 취임한 후에는 이 교관장이 좀 주도를 해서 경영혁신 계획이 속속 발표가 됐는데 각 기관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공통적으로 좀 세웠습니다. 네. 대구시는 조직 개편과 임대료 또 불필요한 경비를 좀 줄여서 연간
약 238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또 이런 공공기관의 임원수를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직원 261명도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대구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기관이 내놓은 혁신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공무원 조직을 통합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이 각종 경비 절감으로 한 해 200원의 예산을 아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간부급 관리자를 10% 이상 줄이고 유사 기능을 통합해서 인력 최소화를 하겠다. 그래서 잉여 인력 57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다가 3호선 운행관리요원 102명의 용역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버스와 철도, 개인 이동 수단을 연계해서 원하는 곳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통합신공항 건설, 또 군부대 이전 등 이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는 사업과 이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에 방점을 두어서 이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좀 높이겠다고 선언했던 이 도시개발공사 역시 이 조직을 줄이고 재고 자산을 매각해서 지금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또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을 통합해서 출범한 공공시설관리공단 역시 핵심 기능을 재편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을 줄여서 특히 임원 정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요. 이 중복부서도 인력을 조정하고 이 관사도 폐지하고 네. 업무용 차량 역시 20% 정도 줄여서 이런 예산 절감 효과가 연간 75억 원 정도 달할 것이다. 이렇게 대구시는 내다봤습니다. 대구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이 경영혁신 계획이었는데 다른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구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진흥원 또 뭐 청소년 지원재단과 여성가족재단 이렇게 그 4개 기관도 좀 통합이 됐습니다. 그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으로 좀 통합이 됐는데 이런 그 통합으로 인해서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라고 이제 그 사회서비스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유사하고 중복 기능 조정과 조직 슬림화로 해서 한 5억 2,500, 사무공간 통합 등 경상 경비를 좀 줄여서 6억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ESG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각각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예산은 줄이되 그 종전 각각의 분야별로 분산돼 있던 지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운영해서 24시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돌봄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또 민관 협력으로 지자체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생 협력 모델의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뭐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콘텐츠 육성 그리고 시립예술단 혁신 등을 추진해서 문화예술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를 좀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 예산의 정원의 13% 정도 되는 이제 82명을 좀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좀 강도 높은 혁신이 좀 예고되는데 평가 방법과 실기평가 주기를 좀 조정해서 이 성과가 낮은 이제 임원의 직원의 이제 퇴출 실효성을 좀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복무관리 제도를 좀 시스템으로 좀 맞추고 위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원을 337명에서 275명으로 한 62명을 줄이고 비상임 단원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각 기관들의 그 혁신안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이제 조직 슬림화 그리고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무리한 이 인원 감축이 이 시민의 안전이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가 2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 이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3호선 운행관리원은 이 비상시 열차의 응급조치와 수동운전,
승객 대피 등 열차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게 혁신 또는 효율성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뭐 지하철 노조가 주장하듯이 운행관리 요원 102명이 지금은 대구교통공사 소속인데 이걸 외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네.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안전 업무를 용역에 맡기겠다. 이게 과연 이 교통공사의 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과 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주장을 하는 거네요. 각 기관마다 인력 감축을 이제 추진하면서 내부에서는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어제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인력을 감축해서 경비를 아끼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구시가 밝힌 경영계획 혁신안을 보면요. 4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 좀 감축되는 기관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이게 82명이고요. 다음으로 그 대구교통공사가 57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50명, 대구 테크노파크가 40명인데요. 네. 이런 그 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사 중복 업무 조정 또 조직 개편 등에 의한 인력 감축이라면은 그 무리가 크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별로 좀 따져보면 그렇지만 또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문화예술진흥원은 특히 그 시립예술단부터 강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좀 예고하고 있고 대구교통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채무 감축을 위해서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불안이 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그중에서 이제 대구교통공사와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인원 감축 경우에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고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 또 용역화가 일어나는 이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직무의 직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공공기관에 좀 도맡겨 버리다 보니까 결국 약자에게 좀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폐합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직의 안전과 함께 경영혁신까지 이루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네, 결국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사실 저는 기관들이 발표한 대목 중에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앞서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이 조직의 슬림화를 하겠다면서 관사 폐지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관사를 유일하게 이 8개 특강역시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있죠.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산하의 공공기관은 관사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었고요. 또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보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곳이 앞서 이 백 기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교통공사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네. 이 두 곳 모두 이 시민의 안전과 또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을 줄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화예술진흥원 역시 인력이 줄어들면 이 중앙정부 사업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영혁신의 방향이 효율성인데 효율성과 안전성 이 두 가지를 좀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가 이 다른 한쪽을 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의당 대구시당 논평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빚을 내지 않고 빚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적정하지만 채무 상환이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꼬집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그 공공기관의 지출과 채무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대구시의 채무 비율을 보면은 그 19.4%로 이제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유 채무의 대부분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고정금리의 이제 저금리 채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무 상환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는 이제 비판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그 홍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공기관들이 이제 다들 경쟁적으로 이번에 뭐 이제 한 주가 뭐 멀다 하고 혁신안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뭐 예산을 어느 기관이 잘 아끼고 뭐 이렇게 직원 수를 많이 줄이나 경쟁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도 좀 몇 개 기간이 남았습니다. 네. 이런 그 위에서 찍어내리는 식의 혁신이 아닌 내부적으로 또 뭐 어떤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천천히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홍준표 시장이 어떤 정치적 꿈을 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첫 임기 때 모든 걸 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났습니다. 카페를 떠올리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구시 중구 노인복지관 안에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카페 태평 살롱 이름이 참 예쁩니다. 이 살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카페 태평살롱은 3년째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1호점 인기에 힘입어서 올해 10월에는 향촌 수제화 골목 쪽에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와. 네,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신나게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공간인데요. 중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이자 태평시니어 협동조합 간사로 일하고 있는 양민아 씨에게 카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18년 이제 중구 노인복지관 특별 강좌로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개설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2급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본인들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요. 복지관에서 대구시 공유공간 조성 사업으로 복지관 내에 카페가 생겼고 이제 마음이 맞는 바리스타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 2019년부터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2020년 1월에 태평시니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평살롱이라는 카페가 2군데 지점이 있는데 복지관 내에 있는 태평살롱이 위탁점으로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구 지역 내에 경삼감령공원 뒤쪽 수제화 골목에 태평살롱 직영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을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태평살롱 직영점이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조합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바리스타 자원봉사를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가 마을기업 카페를 준비하면서 김천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김천대학교에 가서 제빵 실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빵 종류를 개발한 끝에 초코쿠키, 상투과자, 마들렌 이렇게 개발을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르신들이 직접 빵과 과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정성이 대단하겠는데요. 그렇죠. 그 2호점에서 만든 빵은 2호점뿐만 아니라 1호점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인 상투과자 먹어봤는데 그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겉부분까지 정말 부드러웠고요. 많이 달지 않아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아. 네네. 또 2호점 앞 나무데크에서는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 공연도 열렸는데 색소폰, 마임, 노래 같은 걸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지면서 공연을 잠시 중단했지만 따뜻해지면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 자원봉사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이정자입니다. 지금 5년째 모두 8사람이 그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태평사롱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메리카노. 커피 맛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또 저희들이 개발한 레몬차, 레모네이드, 과일 요거트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쿠키는 몇몇 멤버가 김천대학까지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 시내 감령공원 옆에 그 본점에서 빵 공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쿠키, 상투과자, 또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달지 않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기호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게.
꼭 기억에 남는 분은 어느 노부부가 손잡고 오셔가지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셔가지고 컵 하나를 더 달라 해가지고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그걸 정답게 나누어 드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키 하나를 더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16일에는 일본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그 사람들이 자잘한 뭐 이런 모양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걸 배우려고 견학하러 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8분이 함께 오래 활동을 하셔서 이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잘 맞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긴 했지만 보수보다는 일하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카페 이용객의 이야기 들어보고 양민아 간사에게 앞으로의 바람 들어봤습니다. 저는 중구 성내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가까이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복지관이 있다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커피도 내려주시고 또 친절하시고 맛도 좋을 분들은 가격이 참 쌉니다.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보건소 들리는 길 있으면 4층에 올라오시면은 분위기도 좋고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놀러 오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친구도 만나고 사귀고 좋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마을기업 2회차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사실 저희는 조합원들이 시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 역할로 태평살롱이 그 자리 그곳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전으로 바리스타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좀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태평 시니어 협동조합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립니다. 대구에서는 대규모 길거리 응원전이 열리지 않을 전망인데요. 대신 음식점이나 영화관을 빌려하는 단체 응원이나 카페 주점 등에서의 소규모 응원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축구가 우루과이의 벽을 넘어서 16강 진출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